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9주차 사전 제작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이야기했던 그 중재 절차의 설명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 이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절차가 어떻게 보면 중재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모의 상사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로서는 모의 상사 중재가 아니라 모의 중재 심리가 되겠죠. 심리라는 절차에서 중재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신청인과 비신청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쟁점을 가진 분쟁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모의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이 심리의 그 절차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심리는 영어 표현으로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각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기회를 받는 것을 심리라고 합니다. 이 중재 심리가 진행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당사자들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충분히 자신의 어떤 주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그 각자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증거나 주장에 대한 어떤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적절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재 절차의 하자이자 흠결이 되기 때문에 중재 판정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집행 거부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재 판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작되면 심리 일시에 그 장소에 모여서 중재 판정부가 사건 번호를 부르고 뭐 당사자를 호명하면서 이제 심리를 개시하겠다, 개시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하죠. 이 심리 절차는 사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는 구술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면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 구술 심리로 하겠다 아니면 서면 심리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당사자들하고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구술 심리에 하지 않고 대면 심리로 하겠다라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뭐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어느 한쪽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구술심리, 대면심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심리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 준비 기회를 통하거나 해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심리가 진행되는 절차 중에 이제 감정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인 증인에 대한 어떤 신문, 이런 것들 또한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재판정부, 뭐 3인 중재판정부인 경우든 뭐 단독 중재인이든 이 중재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심리 절차만 놓고 보면 이 심리 자체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소송 절차처럼 판사의 역할을 중재판정부가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이 참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심리는 소송하고는 다르게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면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에 의해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각자의 당사자들이 준비한 준비 서면과 증거,
뭐 이런 것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중재규칙하고 국내중재규칙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면심리와 관련해서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 금액이나 반대 신청 금액, 그러니까 신청 금액은 신청인이 중재로서 뭐 소를 제기하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금액, 그걸 말해요. 그리고 반대 신청은 당연히 피신청인이 자신도 억울하다, 자신도 클레임을 제기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대 신청을 하겠죠. 그 신청이든 반대 신청이든 그 금액이 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서면 심리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신청을 하거나 하면 이 서면 심리 말고도 1회의 구술 심리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중재 규칙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합의를 하거나 당사자 둘이서, 아니면 중재판정부가 이것은 서면 심리로 하는 것이 구술 심리를 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해도 크게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술 심리에 의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중재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심리 기일의 어떤 절차와 방식을 좀 살펴보면,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보통 짧으면 3일, 긴 경우에는 1, 2주,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심리를 진행을 하는 당사자들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러 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비나 체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기일을 한 번에 열어서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이런 식으로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심리 기일의 어떤 절차나 방식을 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자유권한이지만,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심리 기일 동안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모여서 중재 심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심리 기일에 집중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재 심리를 하는 그 심리 기일에서 절차적인 미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간단하게 다루고, 기본적으로 이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양쪽에다가,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양쪽에다가 사건의 개요를 각각 설명하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그걸 이제 한국어로는 모두 진술이라고 합니다. 모두 진술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보통 이제 신청인 측에 먼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중재인이 신청인 측 모두 진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신청인 측에서 이만저만 해서 그러니까 중재 신청서에 쓴 이야기가 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신청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중재인은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피신청인 측에게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피신청인 측 모두 진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역시나 피신청인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피신청인 측의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하거나 해서 자신의 어떤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한 어떤 답변, 디펜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밝히는 모두 진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의 모두 진술이 다 종료가 되면 이제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재판정부가 지정을 한 전문가라든지 전문가에 의한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 다음 순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이 심리기일상의 순서, 신문할 증인의 채택, 그리고 증인 신문을 한다면 그 증인들의 신문 순서, 시간 배정, 전문가를 이용을 해서 전문가 증인을 채택을 한다면 그 방식, 다른 어떤 전문가의 참석 여부, 통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역을 이용하는 방식,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것도 이제 시퀀스가 있거든요. 사람이 말을 다 하게 한 다음에 그걸 통으로 번역을 할 것이냐,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동시 통역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준비 기일이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혹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어떤 오케이 승인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심리기일에서 적용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모두 진술을 하게 되면 뭐 모두 진술에서 막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진 않아요. 그게 뭐 모두 진술의 경우에는 짧게 시간을 주기 때문에 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그때는 당사자들이 모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당사자들은 이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어떤 분쟁을 하게 된 어떤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뭐 더 이상의 어떤 모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모두 진술을 하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진술과 함께 이 심리 기일이 시작이 될 때 중재판정부는 각 대리인에게 주장 서면 및 증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뭐 제출한 게 있잖아요. 주장 서면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증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의 어떤 의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모두 진술을 하고 나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신청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번은 신청인을 먼저 줘요 보통. 그런 다음에 피신청인 측에도 똑같은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피신청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재인들은 기본적으로 증인신문 중에 언제든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의 어떤 반대신문하고는 달리 중재인의 질문은 반드시 증인의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되거나 관련돼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신문의 경우 신문하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그 직접 하는 그 신문과 반대 측에서 하는 반대 신문과는 달리 조금은 자유롭게 중재인의 경우에는 중간에 개입을 해서 증인신문 중에도 혹은 증인의 반대신문 중에도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 파악과 쟁점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보고 있는 편이고 증언은 기본적으로 그 중재의 중재 언어로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통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재판정부는 이 통역사를 통해서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통역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리 기일 동안에는 전문가 증인에 대한 어떤 반대신문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견해나 식견이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어떤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이 해당 사건의 분쟁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분쟁 쟁점의 사안이 무엇이냐를 그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전문가 증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신문하고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전문가들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앉혀놓고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이 뭐 혹은 중재인이 개입을 해서 토론식으로 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론 방식으로, 디베이트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말 걸고 대답 듣고 말 걸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얘기하고 반박하고 누구 하나 대답하고 뭐 이렇게 토론, 자유 토론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이제 증인신문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증거조사가 됩니다. 증거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증거조사는 중재판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료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쟁점,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증거라고 하면 물증들이 해당이 되겠죠. 물증들이 해당이 되고, 보통 그 물증들은 뭐 어떤 서류라든지 뭐 아니면 뭐 검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인된 검사기관의 뭐 검사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그런 어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의 판단, 이런 것들은 중재 판정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재인은 증거를 조사를 해서 자유심증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뭐 증거조사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조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증인신문이 큰 틀에서는 증거조사로도 들어가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은 전문가 증인이 있고요. 전문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사실관계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증인, 전문가 증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전문가 증인은 주로 당사자들이 선임한 어떤 전문가와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그 해당 분야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일 수도 있고, 고위 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아니면 이제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문 자격사, 경력 많은 전문 자격사, 이런 분들도 전문가로 선임이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가 선임을 한 경우에는 좀 팔이 안쪽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견해를, 전문가적 식견이나 견해를 듣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증인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별다른 그 이유가 없다면 특정 쟁점이나 대한 특정 쟁점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감정을 받거나 의견 정치를 하도록 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이 전문가에 대해서 그 중재판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뭐 관련된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조사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조사의 기회를,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재판정부는 전문가들의 이제 보고서를 받을 것이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즉 당사자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모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인과 비신청인은 전문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중재인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전문가한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당사자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한테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층의 이야기와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증인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 증인의 어떤 보고 내지는 견해가 최종적인 중재판정부의 판정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증인의 역할은 전문가로서의 그들의 어떤 식견과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중재판정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어떤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에 있어서의 어떤 견해를, 의견을, 보고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최종적인
어떤 중재 판정은 중재 판정부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증거 조사는 그렇고, 물증도 있죠. 물증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증거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 조사를, 촉탁하는, 그런 중재법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증인의 경우에도 이 증거조사와 마찬가지로 그 법원의 경우에는 어떤 피고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출석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참조인이나 그런 어떤 그 강제성이나 이런 게 부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가 어떤 증인 조사나 증거물 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조사 권한이라든지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 중재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해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태가 뭐 여러분들 상상의 동물 그 해태도 있고, 그 상상의 동물을 상징으로 하는 가자 회사도 있었죠.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그 전신 구단이 해태 타이거즈였죠. 그 해태가 사실은 상상의 동물 해태를 기업명으로 삼은 케이스이긴 한데, 그 해태가 아닙니다. 그 해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뭐 일종의 법률 용어로서 똑바로 안 한다?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뭐 용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당사자 중에 한쪽이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 뭐 신청서를 내야 시작이 됐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신청서를 내고 답변서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특히 신청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 절차가 뭐 제대로 진행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답변서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일단 한쪽이 신청서를 냈고 그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것인데, 분쟁의 당사자 일방인 신청인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중재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그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 피신청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청서 답변서의 미제출 문제 외에도 중재 심리가 진행이 될 때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심리기일이 개최가 되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보통 중재판정부가 사전준비기일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리 절차 진행되기 전에 그 뭐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당연히 하겠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뭐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거 무시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출석을 안 하거나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쵸. 참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했는데, 뭐 출석은 안 했지만 뭐 준비 서면을 제출한 것이 있다든지 할 때는 뭐 이것을 그 참석을 하지 않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뭐 증거 제출로 보고 뭐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당사자 쌍방이 다 안 왔어요. 다 심리하겠다 해가지고 다 불러서 심리하려고 했는데 양쪽 다 참석하지 않고 양쪽 다 심리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뭐 더 이상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뭐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뭐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입장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 종결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재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거나 뭐 더 이상 뭐 증거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출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더 이상 낼 게 없다, 더 이상 불러올 증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심리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심리 종결 이후에는 뭐 추가 서명이나 추가적인 뭐 어떤 증거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태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심리를 끝냈다. 그럼 심리를 끝냈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과정은 중재 판정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불가피한 사유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시 심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결을 시켰던 심리를 다시 제기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중재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중재판정부가 종국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적 판정을 뜻해요.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면 이제 중재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중재 절차의 종료 시점은 중재 관리 비용을 산정하고 그리고 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중재 절차가 종료됐는지가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10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문시트랄 모델법하고 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 절차의 종료 결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경우에 중재 절차가 종료되어질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피신청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이건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무시되고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중재 절차가 종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끝내기로. 그리고 세 번째,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뭐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 심리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의 종료 결정을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착오를 했어. 그래서 실수로 종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 합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중재 합의의 구속이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중재판정부의 착오이자 중재판정부의 어떤 미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이렇게 중재 절차가 종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이와 동시에 함께 중재 절차의 종료와 함께 중재판정부의 권한 또한 같이 종료되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가 진행이 되다가 조정에 의해서 중재 절차가 종료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중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뭐 중재까지 갈 필요도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견해 차이나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재인과 다른 조정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조정인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일단 중지를 하는 거죠. 스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탑은 말 그대로 완전히 피니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즈를 걸어요. 포즈를 걸어서 조정인을 따로 선임을 해서 이 조정인에 의해서 당사자의 어떤 갈등을, 의견 충돌을 조정해 보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조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중재로 가다가 이거 조정으로 해결해 봅시다 해서 중재 절차를 중지, 그 다음에 조정을 해. 그럼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 그럼 끝. 근데 조정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어느 한쪽에 신청을 받아서 이 포즈되어 있던 중재 절차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신속 절차입니다. 신속 절차.